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프로이트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좌는 락강 강좌 시리즈 강좌 하기 이전에 예도가 했어야 되는 강좌예요, 사실은. 그런데 프로이트와 칼 융에 대한 정신분석학을 하고 난 다음에 락강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락강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그래서 예도가 프로이트와 칼 융에 대해서는 강좌를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예도는 프로이트에 대한 강좌, 시리즈 강좌를 이어나가다가 이게 끝나면 칼 융에 대한 강좌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강좌는 예도가 볼 때는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한 10몇 개, 그 뒤로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강좌는 프로이트의 삶과 작품에 대하여 예도가 연결시켜 가면서 강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주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이트 강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이트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특히 폴 리게르는 프로이트, 막스,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를 포스트 모던을 열었던 그러한 의심의 대가들로 언급하고 있고요. 특히 리게르는 프로이트 연구의 대가로서, 그죠? 포스트 모던에서 위치를 차지하는데,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자기의 논문들에서, 연구에서 이런 마르크스와 니체에 대한 그 연구와 더불어서 프로이트를 같이 의심의 철학자로, 의심의 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프로이트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책도 읽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특히 줄리아 크리스테바 아시죠? 예도가 강의를 했던, 그 다음에 자크 데리다, 또 미셸 푸코도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언급하죠. 락강은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오늘날 무수한 모든 담론에서 나타나는 게 프로이트예요. 사실 하버마스와 같은 사회철학자도 프로이트를 갖고 가다머와의 논쟁으로 들어가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살아있는 슬라보의 지적 역시도 프로이트에 대한 강좌, 강의,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그죠? 락강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락강에게 많이 이렇게 가려져서 프로이트는 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프로이트에 대한 그런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예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프로이트의 전반적인 체계적인 그런 강좌를 통하여 중요한 논점들을 함께 예도와 함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이트는 웨스트라이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죠? 거기에서 작은 마을에서 1856년도에 태어나서 1860년대에 빈으로 옮겨가,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거의 빈에서 활동을 해. 그래서 그의 원서는 다 독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사실 법대를 준비하면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빈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었어.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윈의 종의 기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괴테의 디 나투얼이라는 작품이 있어. 예도가 이미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괴테의 색채론 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단편 강좌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영향에 의하여 의학을 공부하기로 하는 거야. 의대를 가기로 하는 거야. 여기서 의학은 뭐 외과, 내과가 아니라 병리학과, 그 다음에 또한 신경증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의대를 선택하게 돼요. 이게 이제 탁월한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 위대한 생리학자였던 폰 브릭을 만나. 그리고 그 브릭과 더불어서 열역학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했던 헬름홀츠를 만나. 그게 이러한 사람, 그 다음 브로이어와 같은 사람, 그래 의대를 공부하면서 이런 물리적이고 생리학적인,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보존, 본능, 에너지, 그리고 유기체는 이러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이미 의대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무의식 이론이 이러한 열역학이라든지 수력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카덱시스 이론 이런 것들이 성에너지의 어떤 그런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초기에, 그죠? 그 70년대, 1870년대에 대학 시절부터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대를 공부하면서 뱀장어에 대한 연구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그죠? 실험을 하기도 돼. 심지어는 코카인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었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정신분석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프랑스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1885년도에 샤르코라고 하는 신경의학자가 있었어. 이제 이 사람이 체면술과 그 다음에 또 히스테리에 대한 전문가인 거야. 그게 이 신경증 연구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돼. 그래서 거기에 가서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결정적인 정신분석으로 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샤르코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히스테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체면요법을 통하여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는데, 거기서 프로이트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가 치료와 베한들론, 그 다음에 진단, 디아그노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료는 뭔가 하면은 이런 신경증 환자,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치료는 언어를 통하여,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말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 다음 진단은 뭔가, 디아그노저, 진단이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 진단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장애의 문제는 게데이트니스, 기억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히스테리의 문제는 인간의 기억의 문제, 인간의 관념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서 벌써 낙광이 보이죠? 그러니까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기억의 문제인데, 그 기억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의 문제라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체면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샤르코
자기의 어떤 그 선생이나 동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연구했던 이 선생님인 샤르코의 최면요법을 이제 점점 거부하면서 카타르시스 요법과 그 다음에 자유현상을 이제 프로이트가 치료요법으로서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정신분석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체면은 뭔가 하면은 체면을 걸어서 그 환자에게 의사가 암시를 주는 방식인 거예요. 이 암시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카타르시스는 암시만 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로 하여금 그 증상에 대하여 직접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도록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사가 그걸 보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보다도 더 강력한 게 자유현상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유현상과 카타르시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은 어떤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도록 하는 게 카타르시스인데 자유현상은 그냥 떠오르는 기억은 다 말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에 떠오르는 게 표상이야. 이해가 돼요? 철학에서 말하는 폴슈텔롱 표상이라고. 이 표상을 연구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표상을 붙잡아서 자유현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상을 이야기하게 하면은 막 다 떠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가 그걸 갖고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환자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샤르코를 통하여 발견했던 그러한 정신분석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기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억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건 정신분석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야. 그 이전에도 이미 인간은 이 기억, 니체도 이야기하는 이 기억이 바로 기억술이 바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바로 니체였어요, 여러분. 그죠? 얘도가 이미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읽는데 그 초반에 나오는 거야. 기억이 결정적인 거야, 그죠?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는 거야. 오늘날은 이걸 모르면 문학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사실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이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 여러분. 이게 철학하고 연결되면은 이 기억이 우리의 현재 시간을 다 바꿔버려요. 우리의 현재에 대한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서 다 바꿔버려요. 이 정신분석학이 해놓은 업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우리는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지만 나의 기억이 나의 현재를 다 바꾼다니까. 내 현재가 내 기억을 다 바꿔요.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서 히스테리 연구에서 기억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 거야. 기억, 게데이트니스. 그래서 1895년도에 슈투디덴 위벌 히스테리라고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란 작품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이 시기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가족 관계를 설명하게. 사실 이 아버지는 뭐야? 결혼을 2번 했어. 그게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프로이트를 아주 젊은 여자랑 2번째 결혼했는데 프로이트는 거기서 태어나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과는 아들이 2명이었고 이미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프로이트는 어렸을 때 걔랑 살았어. 그러니까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었어, 그 당시에. 그게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주 좋았어, 프로이트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존경심도 있지만은 뭔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프로이트. 이때의 가족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억의 문제를 사유하다가,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중요성은 가족 관계가 중요하잖아, 그죠?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그 다음에 그 파국을 통하여 아이가 성장하는 관계,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온 게 상당히 많아, 거기에는. 그러면서 이 기억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문제에서 뭔가 기억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자기 자신의 원함을 이루지 못하는 분슈라 그래. 그걸 독일어로 원함이라 그래요. 소망 충족인 거야. 원함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핍을 통하여 인간은 트라우마를 겪는다. 이때 트라우마는요, 외상으로 우리는 번역하잖아. 사실은 신경증이라든지 병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바깥에 난 상처가 아니에요. 외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신 안에 나타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지나간 흔적을 말하는 거야. 그게 트라우마는 외상이 아니야. 신경증에서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그 트라우마는 뭔가 정신적으로 큰 기억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1886년도에 빈에다가 샤르코 그 연구로부터 돌아가서 빈에다가 자기의 개인 진료소를 차리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치에 의하여 1938년도까지 거기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나치에 의하여 이때 1938년도에 영국으로 쫓겨가서 1년 더 살다 죽어버려, 영국에서. 그런데 이때까지 그는 개인 정신과 진료소를 빈에다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족 관계의 문제점들을 사유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이 기억은 소망과 욕망의 결핍에 의하여 무의식과 관계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히스테리 연구에서도 이미 무의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도. 그런데 이때의 무의식은 의식과 병치된 개념인 거야.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러한 가족 관계를 연구하고 이 기억이 왜곡됐고 이 기억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어렸을 때의 유년기로 돌아가서 성적인 것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거를 자기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이걸 이제 확대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백이열드, 인간의 욕구, 분슈, 인간의 소망,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거는 바로 어렸을 때의 유아기의 어떤 그 성적인,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억압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게 돼. 억압. 이거 중요한 거야. 그죠? 억압의 문제. 그래서 억압, 운털두리쿵이란 단어를 쓰는데 프로이트는 해몽이란 단어도 써. 이거 다 억압이고 억제야. 그런데 더 중요한, 이건 영어나 불어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개념은 페얼 드랭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어떤 억압인가 하면은 그냥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억압이라고 억압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페얼 드랭웅은 쫓아내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나의 욕망에 대한 충족이 바깥으로부터 그죠? 제한을 가하는 어떤 의식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걸 무의식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때 억압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억압이란 단어와 더불어 비덜슈탄트 그게 뭔가 하면은 저항이란 뜻이야. 이게 나중에 아프베얼 메샤니스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어기제라는 단어가 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억압을 하면서 왜 저항하는가 하면은 이런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것을 뭔가 바깥에서 나중에 현실 원칙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에 의하여 이것이 억압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는 이것을 무의식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 이유는 이 사회적 현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의식에는 억압에 대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야. 이게 나중에 카덱시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을 채우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와 같은, 그죠? 생리학적 에너지, 생물학적 에너지, 유기체 안에 포함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서 무의식을 연구하다가 비로소 꿈,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또 농담,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의식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위대한 혁명적인 작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1900년도에 나와. 사실은 1899년도에 빈과 라이프치히에서 동시에 출간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그게 뭔지 알아요? 트라움 도이퉁이에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 그 다음 그 이후에 1904년, 5년 연속으로 이어서 뭐죠? 쭈얼, 푸시코 파톨로기 데스 알탁스 레벤. 이게 뭐야?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그 다음에 드라이 아프 한둘룽엔 데스 잭수알 테오리. 성이론의 세계의 논문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초기 작품에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중요한 게 Der Dichter und das Phantasien. 이건 뭔가 하면은 뭐야? 시인과 환상이란 거고 직역하면 그래야 되는데 뭐야? 뭐 작가적 몽상과 뭐 환상 그 작품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초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예도가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특히 메타심리학자라고 불려요. 메타심리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타푸시콜로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의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저변을 이루는 무의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심리학을 메타심리학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두 개의 논문이 중요한 게 있는데 1995년도 이거는 전집에만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논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역사를 이미 초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중요한 뼈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엔트부얼프 데얼 푸시콜로기야. 그게 뭔가 하면은 심리학에 대한 기획인 거예요. 이 논문과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썼던 1938년도에 출간된 아프리스 데얼 푸시콜로기 정신분석에 대한 개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심리학과 정신분석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논점들이 나타나는 논문들이야. 여러분 그 두 개를 꼭 참조하셔요. 아주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1915년에 이거 중요함. 이건 락강한테도 정말 중요함. 그게 뭔가 하면 다스 운베부스테 무의식이라는 논문을 써요. 여기서 무의식을 언어와 언어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전의식, 그러니까 다스 폴 베부스터라는 개념과 다스 베부스터를 연결해. 그게 의식과 전의식을 함께 놓고 무의식을 따로 놓는. 그래서 언어의 문제가 무의식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언어는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에 놓는 게 이 논문인 거야. 그게 초기 프로이트의 완성 작품이 이건 거예요. 그게 이건 뭔가 하면은 프로이트의 초기, 그러니까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성생활의 그 세계의 논문, 그 다음에 또 1910년도에 썼던 게 뭐예요? 예도가 모나리자에 대한 미학 강의를 했어, 이미. 그게 뭔가 하면 아이네 킨트 하이츠 에얼 이너룽 데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품이야. 이게 이제 그 다빈치에 대한 어떤 그 정신 분석을 수행했던 작품인데, 예도는 이미 미학 강좌를 해놨어요.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아까 작가와 작가에 대한 몽상, 그죠? 그 작품,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를 장식하는 1913년도에 나타난 토템과 타부라는 거. 이건 아직까지는 뭔가 문명 속의 불만에서와 같이 뭔가 아직 문화 속에서의 무의식까지 다루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초기에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지형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논문이 바로 무의식과 의식을 나누는데, 전의식을 의식의 쌍으로 놓고 무의식을 따로 놓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삼원론을 함께 이야기하고 완성하는 게 바로 그 무의식이란 논문이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읽어야 프로이트가 언어를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전의식에서 어떻게 놓는지, 그리고 사물 표상이 언어 표상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정신분석이 이러한 두 개의 영역을 구분해 가면서 무의식의 영역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형적으로 완전히 초기의 어떤 지형도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초기 작품 전체에서 다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초기에는 뭐예요? 초기에는 무의식은 배고픔과 그 다음에 또 목마름, 이 외에는 성적인 걸로 다 이야기했어, 프로이트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해요. 나치 시대에는 책을 다 불사질러 버리는, 이런 어쨌든 초기에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 그래서 여기서 잠깐 락강을 이야기할게요. 이 락강은 이런 무의식을 초기에 이런 작품들을 연구하면서 후기 작품으로 또 연구했지만 초기 작품의 중요한 어떤 그 프로이트의 중요성을 부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리케르도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무의식은 의식의 표상을 붙잡아서 그 표상을 붙잡고 해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맞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농담이든 꿈이든 어떤 표상이 있겠지. 그걸 붙잡고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정신분석도. 그러니까 꿈의 해석 안에서 이 언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언어를
결국은 사물 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연력학적인 그런 성적 에너지, 이루지 못한 욕망과 충동과 본능, 이런 충동, 트리프, 본능, 인스팅크, 이런 개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냥 에너지의 집성체로 본 거야, 무의식을. 그러니까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는 프로이트는 뭐야? 이미 전의식의 단계로 갔다고 보는 거야. 그게 어떤 표상을 붙잡아서 언어를 통해 역으로 쳐올라가면 이러한 무의식의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환자는 뭐예요? 우리 신경증 환자나 병리적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들도 결국은 이런 무의식의 본능을 이런 식으로 억압한다라는 걸 이야기한 게 프로이트인 거야.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자기 환자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 전체, 인류, 인간이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본능과 충동과 그리고 욕구들이, 욕망들이, 그죠? 이런 무의식의 억압된 기제를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저항한다.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꿈의 해석과 농담을 해석하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인류 문화의 고전을 해석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어떤 철학의 학문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게 프로이트가 이런 연구들을 통하여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는 신경증 정신병리학 의사이기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면서 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가 됐던 거야. 사실은 이 무의식은 예도가 곳곳에서 강좌를 이미 해놨어요. 프로이트에 대한 강좌가 10개가 넘어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단편 강좌, 락강과 비교하면서 미학 강좌 다 해놨어요. 그런데 체계적인 건 처음이라는 거야, 지금 오늘이. 이런 무의식의 개념, 그죠? 초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 락강하고 다른 거는, 락강은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근데 초기 프로이트는 언어 표상으로 가게 되면 그건 전의식이라는 거야. 그러나 원문을 읽어보고 1차 자료를 읽어보면은 프로이트는 언어가 없이는 무의식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미 꿈의 해석에서도 은유와 한유를 그게 압축과 전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폐얼시붕, 폐얼티히퉁 이런 단어를 다 쓰잖아. 그거를 서구의 어떤 그 인문학과 철학과 문학과 이런 것들로 연결한 건 이미 프로이트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이디푸스 이론이라든지 여러분 다 알잖아. 이런 것들로 확대해 가면서 이러한 정신병리학, 신경증, 이러한 의학적인 이런 것들을, 그죠? 자기가 초기에 의대에서 배웠던 그러한 다양한 선생님들의 생리학과 또한 연력학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 갖고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러한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의 이러한 지용도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1915년도에 난 다스 운베부스터라는 작품. 토템과 타부는 뭐 상당히 레비스트로스랑도 연결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프로이트가 가장 싫어했던 게 누군지 알아요? 종교를 가장 싫어했어요. 종교를 저주했어요. 여기서 종교는 그리스도교겠죠. 이런 부분에서 칼 융과 안 맞았던 거예요. 칼 융은 프로이트랑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을 단지 인간의 본능과 욕망으로, 성적인 에너지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채우는 이 프로이트의 이론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은 신비주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에 이게 이제 구조주의랑 같이 가는 거야. 레비스트로스랑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칼 융의 어떤 그러한 이론들은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 개념이 훨씬 더 프로이트보다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외도가. 요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 이론이 확장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토데스 트리프라는 게. 그거는 죽음 충동의 개념. 여러분, 이거 모르면 락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1920년도에 출간한 옌자이츠 데스 루스트 프린치프스라는 작품이야. 그게 뭔지 알아요? 쾌락 원리를 넘어서 쾌락 원리의 저편, 이런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죽음 충동을 발견하는 거야. 이때의 무의식 이론은 이제 사회 철학으로 확장됩니다. 그죠? 죽음 충동. 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이야기해요. 이때부터 후기로 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1923년도에 나온 다스 이히 운트 다스 에스라 그래. 그게 바로 자아와 이드야. 이건 영역본에 따른 거예요. 독일어 원문은 다스 이히 운트 다스 에스라고. 이 작품에서 프로이트는 전향을 해버려. 이때부터 후기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무의식과 의식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프로이트는. 그럼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프로이트는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아. 그게 초기 작품이 억압된 것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후기 작품부터는 억압하는 힘을 다뤄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 이희, 초자아, 위벌, 이희. 그죠? 그 다음에 이드가 뭐야? S.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는 게 바로 1920년도에 나온 자아와 이드라는 작품. 나와 그것이에요. 그게 이든 S야. 무의식인 거예요. 그죠? 그 작품에서 이제 자아의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무의식이 자아와 관계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죽음 충동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점 문화 분석으로 가기 시작해. 점점 재미있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23년도에 나온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이러한 억압하는 힘이 뭘까? 이 자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초자아도 이야기해. 그 다음 이드도 이야기해. 이제 이 세 개가 함께 갈등하는 그런 건데, 이 자아는 이러한 이들을 제압해 가면서 사회화된다라고 본 거야. 이걸 락강이 싫어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때부터 프로이트 연구는 락강한테는 별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자아를 연구하면서 초자아도 함께 연구하는 거야. 그게 결국 초자아는 윤리고 법이고 종교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엄마와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에 파국이 일어난다고. 이때부터 이제 초자아가 발달하는 거야. 그 초자아는 어린 시절에 유년기의 어떤 것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그게 후기도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죽음 충동과 연결되면서 이제 초자아도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러한 삼원적인
자아 속에, 인간의 인격 속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드가 있다 이거야. S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세 개가 이제는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인격이다. 근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은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이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를 균형 있게 잘 맞추어 가면서 사회화되는 인간을 도와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간 거라고. 근데 락강이 뭐 불만이 있었던 게 뭐야?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와 이드라는 이 작품부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락강은. 초기 작품의 분열, 억압, 이 억압에 대한 것들을 탁월하게 분석한 초기 프로이트의 작품들이 락강한테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로 눈을 돌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죽음 충동도 이야기하면서 타나토스라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죽음 본능이라고. 이게 죽음 충동이죠. 그 다음에 에로스, 이거는 사랑의 본능입니다. 이건 사실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에 의하여, 그리스 철학자에 의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갈등 국면을 프로이트는 받아들여서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기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의 사회 철학의 존재론적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 그게 인간의 인격, 개인의 인격만을 다룬 그런 정신분석 학자가 아니야. 후기로 가면서는 문화를 다루기 시작해. 문화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 Das Unbehagen in der Kultur. 문명 속의 불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까는 환상의 미래, Die Zukunft der Illusion이라는 작품,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 이제 종교 비판하고 문명 속에서 이 문화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 이게 이제 니체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건 니체를 후기 쪽에서는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영향이 있어. 저는 니체의 작품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후기. 니체만큼 문화와 무의식을 탁월하게 다룬 자가 없어요. 이건 쇼펜하우어의 영향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둘레즈가 프로이트를 까면서 니체를 갖고 온 거예요. 안티오이디푸스, 엉띠웨디페에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그것은 프로이트의 가족 콤플렉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거를 니체를 도덕의 계보학을 갖고 와가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이건 얘도 니체 전공자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니체를 그냥 살로메와의 관계, 신은 죽었다, 이 수준으로 알았다가는, 그리고 무슨 자라투스트라, 이런 정도, 그 니체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즈는 도덕의 계보학을 갖고 와가 떡칠을 해놓은 거야, 여러분.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해놨어요, 그것도. 둘레즈 시리즈에서. 그래서 문명 속의 불만은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 두 개의 충돌을 통하여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환상의 토템과 타부는 뭐야? 그거는 초기에 종교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환상의 미래는, 종교는 집단신경증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라는 거를 고발하면서 까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가장 좋아한 게 뭔지 알아요? 담배였어요. 그래서 70살에 구강암이 걸렸잖아. 그래서 82년도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펜을 놓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때 대작들이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확실히 학자의 면모는 있는 거죠, 그죠? 가장 싫어했던 게 뭔지 알아요? 종교와 미국이라는 나라였어. 그 나중에 뭐 언젠가 예도가 또 지적 얘기하면서 강의를 한번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말년에 이제 나치에 의하여 그죠? 쫓겨나자. 그래서 39년도에 영국으로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작품은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타나토스의 개념을 발견하면서 이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무의식을 이제는 개인의 인격으로 다루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종교도 문화 분석인 거야. 이게 누구 영향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건 이미 니체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도가 볼 때는 예도가 양쪽 다를 1차 자료를 읽어본 자로서 니체보다 떨어집니다. 이런 정신분석은. 이런 문화정신분석은요. 그게 후기 작품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야. 변형돼서, 그죠? 문화도 비판하고, 종교도 비판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봐서,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이러한 인간의 결핍들, 인간의 고통, 인간의 기억에 대한 어떤 아픔, 그래서 가족관계에서부터 왜곡된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은 도와서 올바른 인간,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를 잘 조화시켜서 올바른 인간으로 되어가는, 그게 무엇일까? 그게 종교가 할 수 있는, 아니 그게 바로 정신분석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그가 후기에서 또 중요한 작품이 뭔지 알아?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작품이야. 39년도에 출간된. 그건 유대인이었어요. Der Mann Moses und die monotheistische Religion이란 작품이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모세라는 인간과 모세라는 남자와 유일신 종교라는 작품이야. 이거 역시도 아주 독특하게 분석하는 거야. 이거 다 할 거예요, 예도가. 이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모세는 누구냐? 이게 역사적 인물이냐, 허구냐? 이 유일신 종교가 나온 그 계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하여, 그 다음에 문명 속의 불만에서, 문명 속의 불쾌예요. 사실은 불쾌감. 이 문명 속에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갈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상의 미래에서 종교를 비판하는 이런 것들, 이런 후기의 대작들은 전부 다가 프로이트가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사유들을 문화 속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 그런 작품인 거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뭔지 알아요? 이런 작품들에서 그 두 가지 질문이 바로 문화의 기원은 뭘까? 토템과 타부도 종교의 기원을 다룬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원이 뭘까? 이 기원은 이 문화 속에 포함된 다양한 종교나 정치나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의 삶의 기원은 뭘까? 이건 뭐예요? 이거 레비스트로스의 질문과 동일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정신분석학은 같이 갔던 거예요. 프로이트와 융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레비스트로스가.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이런 작품들을 써내려갔던 거야, 프로이트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이트 두 번째 강좌부터 예도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후기 프로이트의 이러한 분석들은 초기의 지형도와 다른 게, 초기는 의식, 전의식을 함께 묶었고, 무의식을 따고, 그거는 15년도에 나온, 정신 분석학에 대한, 어떤 정신에 대한 지형도를 썼던 논문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후기 작품의 이런, 중요한 정신 분석의 지형도를 보려고 그러면 뭐죠? 자아와 이더라고. 요 두 개는, 어떻게 정신 분석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구성되고 후기와 전기가 달라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논문이라는. 그 두 개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접근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예도는 이 프로이트 강좌를 당연히, 그죠? 당연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레비스트로스, 이미 강좌를 다 해놨어요.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부터 프로이트의 초기 작품부터 꿈의 해석부터 중요한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분해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찰하면서 강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프로이트 강좌였습니다.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도움을 받으시고, 그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